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 9회차 유튜브 방송을 함께 진행하는 인천의 오뚜기 홍미영입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깊어가고 하늘은 높아가는 그런 청명한 하늘을 보는 날씨인데요.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되니까 마음은 어두운 채로, 청명하지 못한 채로 지내는 안타까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우리 명절 중에서는 가장 으뜸인 지난 추석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묘나 차례나 또는 부모님 뵈러 가기도 못해서 이번에 추석길은 많이 이동이 줄었다고 하죠. 그렇게 보고 싶은 분들은 못 보고 지냈지만 그래도 그날 즈음에서 가장 커진 이 대보름달 바라보면서 그 대보름달이 은은하게 이렇게 비추는 달빛 속에서 그동안 코로나에 지쳤던 심신이 위로되고 또 그날 정성껏 우리가 기도드렸던 소원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기원해 봅니다. 오늘은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되고 여러 기후재난들이 일어나는 이런 치명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화석연료 또는 핵 이런 것들이 아닌 햇빛, 바람, 물 등을 이렇게 자연을 이용한 재생가능 에너지의 그 활용이 아주 시급한 상황에서 그중 햇빛 에너지들을 그걸로 이제 전기도 만들고 이런 발전 사업을 우리 한국에서는 얼마큼 진행되고 이것이 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산업화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나 기업이 한정된 석유나 석탄, 가스 이걸 마구잡이로 캐내고 태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구가 가열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 끔찍한 결과가 지금 고스란히 우리 생활 환경들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2005년도부터 한 10여 년, 15년 동안 이 자연재생에너지, 특히 햇볕을 통한 자연재생에너지 시민햇볕발전 운동을 쭉 진행해 온 인천의 심영진 이 전 대표, 이 햇빛발전 전 대표이시기도 하고 현재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심영진 회장님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심영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영진입니다. 예, 오늘 또 이 말씀에 정말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말씀으로 또 조언을 해주실 박병상 대표님도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병상입니다. 네, 우리 심형진 대표님 이런 주제로 시민들 또 이렇게 새로운 일상 열겠다 하는 사람들과 이런 방송에서 만나게 되니까 좀 어때요? 감회가 있으시죠? 예, 너무 반갑고요. 예. 제가 강의도 하고 많이 해봤지만 또 이렇게 방송으로 하게 되니까 너무 새롭고 이 방송이 좀 잘 되고 많이 퍼져서 시민들이 햇빛 발전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거의 전국에서 그리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다른 쪽에서는 또 아주 전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서 우리 새로운 일상 보면서 참 좋은 지식과 그리고 지혜를 배운다 이렇게 하시니까 오늘 말씀도 상당히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 햇빛 발전, 시민 햇빛 발전 이 얘기는 한마디로 또 태양광 이런 거랑 같은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에너지는 태양이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시민이라고 붙은 이유는 이 태양광을 이용하는 사람들에서 시민이 중심이 돼서 시민이 만드는 에너지로 이 사회가 이루어져야 좀 더 밝고 맑아진다는 뜻에서 시민자가 붙었습니다. 아유,
그야말로 그래서 협동조합이 또 같이 가게 되는 그 연결된 단어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어떤 한 개인의 문제나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문제고 그 국민을 이루는 하나의 시민들이 협동을 했을 때 더 빨리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라는 취지에서 그 에너지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에너지의 민주화 말씀하셨는데 요즘 햇볕이 참 좋잖아요. 뭐 그야말로 곡식도 익어가고 풀들도 마르는 냄새가 날 정도로 햇볕이 참 좋은데 고추 말리기 딱 좋은 그렇습니다. 때고. 따갑죠. 예, 근데 우리는 이 좋은 햇빛을 그 유럽에 그렇게 햇빛 없는 나라에 비해서는 다르게 그 에너지로도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유럽에 뭐 특히 독일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 생각보다는 그냥 석탄이나 핵으로만 에너지를 활용해 왔던 거 이렇게 요즘에 와서는 더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랬던 것들 한번 좀 그간에 활동하시면서 왜 우리는 그걸 놓치고 또 그런 부분에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달리 또 열심히 하는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두 가지 문제를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유럽, 특히 뭐 독일 같은 경우에 햇빛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체르노빌 핵 발전소 사고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먼저 각성해서 시작된 하나의 측면이 있고 이 시민의 움직임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주인이 돼서 앞에 나서고 그 나선 부분들을 정부가 제도를 만들어서 같이 추동을 했기 때문에 유럽에서의 그 재생에너지, 특히 햇빛 발전은 시민들이 한 90% 이상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좀 그 일본의 핵발전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문에 이런 의식들이 일어났지만 그 힘을 좀 받치는 데는 정부가 약간 좀 제도적으로 미치지 못했다라는 게 아쉽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는 한번 우리 박병상 박사님도 또 좋은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독일의 반핵운동, 핵발전소 반대운동으로 유명했는 데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환경도시라고 하는 프라이부르크인데요. 거기에 핵발전소를 반대했던 사람들의 운동은 우리 민주화운동보다도 어쩌면 더 처절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몸을 쇠사슬로 그 레일에 감고 나무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이런 식의 엄청난 운동을 해서 나온 결과가 무엇일까? 거기 가보면 지역 에너지 자급하는 마을이 100개가 넘습니다. 에너지 자급 마을. 예. 우리 마을에 축분이 냄새가 나면 당장 난리가 나겠죠? 거기는 다 양해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합의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지붕에다가 다 붙였어요. 멋진 건물을 졌을 때 태양광을 붙이면 이거 디자인 형편없어진다 해가지고 반대가 나올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멈추면 우리 마을 전체가 전기 소비가 작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디서 고장나면 쫙 달라붙어서 전부 고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장비로 교환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집이 우리 마을의 소중한 집이 되고요.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 한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가고 싶어도 이사 가질 못해요. 이 사람들이 정이 깊어가지고. 그리고 그래도 전기가 모자라. 그럼 우리 전기 아껴 쓰자. 그래서 겨울 되면 우리보다도 겨울이 따뜻한데도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김이 나와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화 시민들의 의식이 그런 이제 작업 가능한 도시를 만들었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결국 그것이 민주주의를 훨씬 더 굳건하게 해준다는 또 그거를 적극 장려하고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니까 뭐 유럽 최대 산업 국가가 그 전기를 다 포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핵발전소 포기하고 화력도 포기하고 심지어 내연기관을 갖고 있는 자동차도 포기하겠다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거기에 그 독일 사람이 우리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다 똑같이 똑똑한데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 산업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시민은 뭐를 양보해야 되고 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를 같이 합의해서 갔다는 거. 민주주의가 단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우리가 정치 민주화, 뭐 정치 독재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치열했지만 더 근본적인 그 민주주의로 가는 방법에서 이렇게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고 뭐 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조금 덜 진전된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가 좀 부러운 거 하나가 신뢰가 쌓였어요. 예. 정부와 시민과 기업에 대한 신뢰가 쌓였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고장이라거나 문제가 발견됐을 때 문제 제기하는 거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왜 되게 그래서 방법을 같이 찾게 되고. 그런 점이 바로 우리 지금 좀 전에 정부가 해야 될 목에서 좀 아쉽다 하는 게 지금 햇빛 발전을 15년 전부터 진행해 왔지만 이게 시민들의 신청은 뭐 받겠다 하면은 불과 며칠 만에 다 신청자가 들어오는데 그 뒤에 확산이 더 되지 않는 부분은 사실 어떤 측면에선 시민의 참여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그것을 적극적으로 또 지방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그렇죠. 예. 지금 뭐 최근에 그린 뉴딜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재정적 그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 시민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그 재생에너지 정책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발전소를 세워도 그게 효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생산한 전기를 아주 손쉽게 판매하고 모자라는 전기는 또 그 구입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스마트 계량,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것들이 완성이 돼야지만이 그 시민들 누구나 쉽게 자기 지붕에다 태양광을 올리고 그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랬을 때 아주 거대한 뭐 석탄 화력이라든지 뭐 원자력 같은 부분들이 없어도 그 전기가 돌아가는 하나의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투자, 그다음에 제도의 완비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뭐 유럽도 뭐 그러한 것들을 거쳐서 된 거지 그냥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침 어떤 측면에서는 기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린 뉴딜 또는 지금 말씀한 스마트 뉴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앙정부에서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력과 뭐 사업에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럴 때 이 지금 우리가 더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간의 석탄 에너지에 의존해왔던 폐해를 보면서 이 햇빛 발전이라는 새로운 그 재생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시도 이런 게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린 뉴딜의 핵심은 사실 그린에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정부 재정 투자에 의해서 추동된다라는 면에서의 뉴딜이니까 지금 뭐 정부가 얘기하는 스마트 뭐 뉴딜, 그린 뉴딜이 가장 정확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사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재정 투자 그다음에 법 제도의 완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뭐 4차 산업혁명과 또 그린 뉴딜이 연결되는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주 그 좋은 시기에 스마트 그린 뉴딜 이렇게 얘기하는 이 기점에 인천으로 한번 좀 좁혀서 활동하시는 부분이 또 인천이니까 인천에는 화력발전소도 뭐 영흥도죠? 영흥도 쪽에 지금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거에 이렇게 해서 전기가 오히려 넘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 이거를 바꿔야 되는 시점에서 시민 또는 인천시에 뭐 한번 어떻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예, 지금 영흥 화력발전소가 이제 석탄 화력발전소인데요. 인천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총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온난화로 뭐 1.5도 이내로 그 온도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고 그랬을 때 2010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에는 그 45% 이상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큰 부분이 석탄 화력이고 이 화력 발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새로운 그 로드맵을 만들고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일반화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번 그린 뉴딜을 통해서 그 모색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인천시정부가 자기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 그 석탄화력 발전 이런 거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다라는 거로 그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재정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도 전기는 250% 정도 생산하고 있거든요. 인천 시민이 100을 쓴다면 150은 서울과 경기로 가는 전기이기 때문에 전기량은 인천에서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그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야지만이 우리가 지구 온난화도 예방하고 그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좀 인천시가 많이 신경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박사님 또 하실 말씀이 많죠. 지금 그 제도를 건드려야죠. 인천시 300만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지역의 그 지속 가능을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그 핵농도 화력발전소 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투자 비용 때문에 못한다면 뭐 인천시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전 지붕발전소, 햇빛발전소라는 말도 좋지만 지붕발전소라는 말이 어떨까?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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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기 지붕에서 발전해서 자기 집에서 쓰고 이웃집에서 나누고 하자. 지붕 발전소. 그렇게 그래서 민주주의를 확장해 나갔으면 바닥에서부터 확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새만금에다가 핵발전소 4개에 해당되는 거대한 발전소를 만든다. 이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서 우리가 또 선 벌려가지고 전기를 또 얻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지역에서 인천이라는 지역도 꽤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그 아파트는 어떡하지? 그 아파트에 대한 것도 방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노력해보는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발전연구소에서 그런 연구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어디 큰 게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또 얻어 쓰는 것보단 이 지역 단위 안에서 그게 바로 지역의 민주주의를 또 키우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 확산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지역 연구기관에서 또 맡아야 될 일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이제 좀 마감을 할까 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지금 인류가 가장 그 지구적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빨리 단호하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 행동할 때 대안 마련은 우리 눈앞에 당장에 피해 입은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미래에 살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폭풍우는 지나갈 것이고 인류는 살아날 것이며 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살아있더라도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현재의 코로나 기후위기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른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자연재생에너지, 햇빛 발전, 그것이 정치 문화까지 다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또 지식과 지혜와 실천의 계기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돼가지고 그동안 취약계층이라고 이 재난에 가장 취약했던 전통시장, 자영업 등이 좀 도움이 되었길 바라는데요. 또 이번 재난이 재난지원금이 선별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면서 제외된 또 다른 취약계층들이 어려움들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더 보편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우울증이 한 국민의 70%까지도 이렇게 겪고 있다고 하는 우울증 심각한 부분에 대한 우려도 또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망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죠. 우리가 또 위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기회라고 얘기도 하죠. 지금의 잘못된 우리가 지구에서의 그 삶을 변화하고 또 다시 민주주의를 그 바닥에서부터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희망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지금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예, 날씨는 선선해져도 마스크 쓰기는 여전히 어렵죠.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못지않게 심리적으로도 그것이 계속되면서 오는 어려움도 많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회에 우리가 또 희망을 같이 만들어가는 공동체, 새로운 일상을 여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다음 뵐 때까지 좋은 일 많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예, 감사합니다.